나는 나의 과거가 아니라 내가 선택한 미래의 모습이 나를 규정한다. 공감은 수치심의 웅덩이에서 빠져나가도록 해주는 사다리이다. 공감에는 대본이 없다. 그저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대를 존중하면 된다. 섣부른 비판을 삼가하고 상대의 감정에 다가서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놀라운 치유력을 가진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치유의 수단으로 글쓰기가 지닌 가치가 주목하기 시작했다. 감정을 담아내는 글쓰기는 수면, 업무 효율, 대인관계에도 좋은 영향을 끼친다. 하루 15분에서 20분. 감정을 담아내는 글쓰기. 여자들에게 수치심과 관련한 경험을 이야기하거나 수치심의 정의를 말해보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온다. 외모가 완벽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완벽하지 못하면 수치스럽다. 다른 엄마들이 나를 두고 이러쿵저러쿵 할 때
노출, 모두에게 숨기고 싶은 결함이 드러날 때, 아무리 성공을 거두고 많은 일을 해냈어도 나의 출신과 어두운 과거 때문에 늘 내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모든 일을 다 해낼 방도가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다들 내게 그걸 기대한다.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수치심을 느낀다. 가정에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직장에서도 일을 잘 해내지 못한다. 침대에서도 별로다. 부모님에게도 충분히 효도하지 못한다. 항상 뭔가 부족한 느낌이 바로 수치심이다. 멋진 아이들이 앉아있는 테이블에 내가 앉을 자리가 없을 때, 예쁜 여자애들이 나를 비웃을 때, 수치심을 유발하는 가장 보편적이고 강력한 원인은 예나 지금이나 외모다. 원인들 가운데 첫 번째에 못지않게 강력한 두 번째 원인이 모성애다. 하지만 여자들이 완벽해지려고 기를 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남에게 보이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세상은 완벽한 결과물만을 원한다. 우리는 뭐든지 손쉽게 척척 해내야 한다. 자연 미인이어야 하고, 엄마 노릇이 체질에 맞아야 하고, 타고난 리더야 하고, 자연스럽게 좋은 부모가 돼야 한다.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안에 속해 있어야 한다. 남자들에게 수치심을 정의하거나 수치심 경험의 예를 들어보라고 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다. 수치심은 실패다. 직장에서 실패하는 것, 축구 경기에서 실책을 범하는 것, 결혼 생활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 잠자리에서 실패하는 것, 돈을 못 버는 것, 아이들과 잘 지내지 못하는 것, 뭐든 간에 실패하는 건 수치스럽다. 수치심은 내가 틀렸다는 느낌이다. 일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 자체가 글러먹었다는 느낌이다. 수치심은 나에게 어떤 결함이 있다는 느낌이다. 사람들이 나를 바보 취급할 때 수치심이 생겨난다. 그럴 때면 내가 작아지는 느낌이다. 내가 강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으면 무조건 수치스럽다. 남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수치스럽다. 수치심은 약함과 같은 말이다.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 수치스럽다. 두려운 마음은 감춰야 한다. 남자는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는다고 다들 생각하니까. 수치심은 누군가에게 때려눕힐 수 있는 남자로 비치는 것이다. 남자들이 가장 큰 두려움은 비판을 받거나 조롱을 받는 것이다. 둘 다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다. 남자들의 모든 규칙은 단아의 명령으로 요약된다. 약해지지 마라. 인터뷰를 하는데 20살 청년이 불쑥 말했다. 내가 내 상자를 보여드릴게요. 앉아있을 때도 무척 커 보였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자 청년의 키는 190cm가 넘었다. 이렇게 산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는 상체를 구부려 작은 상자 안에 억지로 들어간 모습을 흉내냈다. 상체를 구부린 자세를 유지하면서 청년이 말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상자에서 벗어나기 위해 평생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상자 옆구리에 주먹을 날리면서 상자가 깨지기를 바라는 거죠. 늘 화난 상태로 주먹을 휘두르겠죠. 두 번째는 그냥 포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의욕도 없이 살아가는 거죠. 그 말을 하면서 그는 바닥을 향해 몸을 더 숙였다. 실내는 숨소리도 안 들릴 만큼 조용했다. 이윽고 청년이 몸을 쭉 펴더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3번째 방법은 머리를 높이 쳐들고 사는 겁니다.
상자 속의 삶이 얼마나 괴로운지 의식하지도 못하겠죠. 이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두려움을 분노로 바꿔서 내 앞에 서 있는 친구를 제압했습니다. 꽤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그로부터 20년 동안 두려움과 취약성을 분노로 바꿔 내 앞을 가로막는 사람을 모조리 제압하며 살았죠. 묵직한 슬픔을 담고 있었다. 맞는 말이다. 두려움과 수치심은 참으로 강렬한 감정이다. 두려움과 수치심은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수치심 회복 탄력성의 4요소를 살펴보았다. 수치심 회복이란 중용의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중용의 길을 택하면 우리는 상황을 외면하지 않으면서 우리 가치관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반응하는데 필요한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수치심 인식, 유발 요인, 비판적 시각에서 생각, 도움 청하기, 수치심에 관해 이야기하기. 우리는 수치심 거미줄에서 빠져나가고 싶은 마음이 강한 나머지 주위에서 우리보다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을 미끼로 만들곤 한다. 우리는 자신이 수치심을 많이 느끼는 영역에서 우리보다 잘 못하는 사람들을 곤란해 쉽게 비판한다. 사람들이 서로에게 가혹해지는 이유는 자신의 수치스러운 결함에서 벗어나기 위한 발판으로 서로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손을 내밀어 서로를 지지해 줄 수 있다. 내가 희망을 품는 이유는 취약해지기를 거부하지 않고 수치심 회복에 대한 자기 이야기를 기꺼이 털어놓는 사람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조용히 바뀌고 있다. 우리는 서로에게 멀어지기에서 서로에게 다가서기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변화하는 데는 당연히 수치심 회복 탄력성이 요구된다. 우리가 대담하게 세상에 뛰어들고 서로에게 취약해진다면 자존감이 힘을 발휘해 우리 모두를 한층 자유롭게 해줄 것이다. 불완전함의 선물에서 쓴 바 있는 통계에서 얻어낸 사랑의 정의를 다시 한번 소개한다. 우리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모습과 가장 강력한 모습을 상대에게 속속들이 보여주고 알려주면서 사랑을 키운다. 그리고 신뢰와 존중, 친절과 애정을 주고받으면서 싹트는 정신적인 연결을 소중히 여긴다. 사랑은 주거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사랑을 보살피고 키워야 한다. 사랑이 커나가려면 두 사람 모두에게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수치심, 비난, 무시, 배신, 놓아버리기는 사랑의 뿌리에 상처를 입힌다. 그런 상처를 입고도 사랑이 살아남으려면 상처를 제대로 인식하고 치유해야 한다. 그리고 상처를 자주 입혀서는 안 된다. 나는 몇 년 전부터 자기애를 연습했고 덕분에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졌다. 자기애를 통해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고 새로운 방식으로 취약성을 드러낼 용기를 얻었다. 그게 바로 사랑이다. 부부나 연인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사랑 고백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사랑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외로움. 수치심이 관계의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설명을 기억하는가?
우리가 수치심에서 빠져나와 서로에게 돌아갈 방법을 찾고 싶다면 취약성이 그 길이며 용기는 가로등과 같다. 이런저런 사람이 되라고 지시하는 규범들의 목록을 내려놓는 것은 용감해지는 일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진짜 우리 모습을 되찾는 과정에서 서로를 지지해주는 일이야말로 가장 멋진 도전이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가 훨씬 쉬워진다는 진리를 이토록 아름답게 그려낸 작가에게 경의를 표한다. 가죽말이 말했습니다. 진짜라는 건 어떻게 생겼는가를 말하는 게 아니란다. 그건 너한테 일어나게 될 어떤 일을 뜻하는 거야. 어떤 아이가 너를 오래도록 사랑해준다면 그냥 가지고 놀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해준다면 그러면 넌 진짜가 되는 거야. 벨벳 토끼가 다시 물었습니다. 진짜가 되는 건 아픈 건가요? 가죽말은 언제나 꾸밈없이 있는 그대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때론 아프기도 하지. 하지만 진짜가 된다면 아픈 것쯤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 그럼 진짜가 된다는 건 태엽을 감을 때처럼 느닷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조금씩 되는 거예요? 순식간에 되는 건 아니란다.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조금씩 변해가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쉽사리 망가지거나 모서리가 뾰족한 것들, 그리고 주위에서 다뤄야만 하는 것들은 좀처럼 진짜가 되기 어렵단다. 보통은 진짜가 될 무렵이면 털은 오랫동안 사랑받아 거의 다 닳아버리고 두 눈도 빠져버리지. 몸의 마디마디가 꾀지지하고 헐렁해진단다. 하지만 그런다 해도 걱정할 건 전혀 없다. 물론 그런 걸 도무지 이해 못하는 이들은 예외지만 일단 진짜가 되고 나면 이어질 수가 없거든. 마저리 윌리엄스 지은 벨벳 토끼 인형. 숨을 못 쉬게 하는 마음의 갑옷. 어릴 때 우리는 취약성으로부터 상처있고 무시당하고 실망할 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냈다. 우리는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무기로 사용했다. 자신의 모습을 감추는 법, 심지어는 사라지는 법까지 배웠다. 이제 어른이 된 우리는 용기와 목표의식을 지니고 관계 속에서 원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시 취약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는 가면과 갑옷을 벗고 무기를 내려놓고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아이들은 두려움과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감추는 데 서투르기 때문이다. 14살이든 54살이든 간에 갑옷과 가면은 각자 최소화하려고 하는데 취약점, 불편함, 고통이 무엇이 있느냐에 맞춰 만들어졌기 때문에 똑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의 갑옷은 맞춤 제작 방식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떤 부분은 상호 교환이 가능한 셈이다. 가면과 갑옷을 벗게 하는 전략. 내가 부족해서 그래의 반대말은 나는 충분해이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의 속성은 곧 수치심, 비교, 놓아버리기다. 그렇다면 나는 충분하다고 믿는 것이야말로 갑옷을 벗는 방법이 아닐까? 충분하다는 말에는 자존, 경계, 참여의 의미가 포함된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존감 대 수치심. 이젠 그만할래. 경계 설정 대 비교와 경쟁. 앞에 나서고 위험을 감수하고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는 걸로 충분해. 참여 대 놓아버리기. 지금부터 우리가 절대 벗지 않는 3가지 마음의 갑옷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중 하나는 기쁨 차단하기.
즉 순간적인 기쁨을 억누르는 역설적인 공포감이다. 다른 하나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면 수치심을 느끼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완벽주의. 마지막 갑옷은 고통과 불편을 없애준다면 뭐든지 받아들이도록 자신을 마비시키는 것이다. 기쁨 차단하기. 우리는 언제나 신발짝이 마저 떨어지기를 기다린다. 나쁜 일이 닥치기를 기다린다는 뜻이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에 취약하다고 느낀다니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순간에 자신이 가장 취약해진다고 답했다. 아이들이 잠든 모습을 지켜보면서 서 있을 때, 내가 남편 아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로 표현할 때, 내가 운이 좋았다는 생각이 들 때, 지금 하는 일이 마음에 쏙 들 때, 부모님과 시간을 보낼 때, 부모님이 내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바라볼 때,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생각할 때, 약혼했을 때, 항암 치료가 끝나고 회복기가 들어설 때, 임신했을 때, 승진했을 때, 행복할 때, 사랑에 빠졌을 때. 참가자들이 답변에서 취약성과 기쁨의 관계를 처음 발견했을 때 숨이 막힐 것만 같았다. 언젠가 다가올 불행을 늘 예상하며 살아가는 것은 나만의 작은 비밀인 줄 알았다. 머릿속에서 나쁜 이미지를 몰아내려 우부진장 노력한답니다. 특히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그래요. 운명을 시험하고 싶지 않다나요? 내가 아내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매 순간을 온전히 즐기며 사는 겁니다. 이젠 그 사실을 아는데 아내가 곁에 없어요. 기쁨을 차단한다는 것은 비극을 연습하고 실망을 거듭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이해하면 된다. 어째서 그럴까? 우리 행동은 무엇을 의미할까? 왜 그런 행동을 할까? 취약성과 기쁨의 관계를 이해하면 답은 명백해진다. 취약해질까봐 선수를 치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에서 당하는 것이 싫어서 문자 그대로 불행해지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이 만든 실망감 안에만 머무른다. 평생 동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취약성을 밀어내려고 애쓰며 살아왔기에 불확실성, 위험, 기쁨의 감정 노출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두지 않았기 때문이다. 행복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감정이다. 반면 기쁨은 정신적인 의미에서 세상에 참여하는 방법이며 감사를 실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나도 처음에는 기쁨과 취약성의 관계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지만 지금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고마워하기가 기쁨 차단하기의 해독제인 이유도 알 것 같다. 단순히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거나 감사를 느끼는 것을 넘어서 행동에 옮겨야 한다고 확실하게 말했다. 감사일기 쓰기, 감사의 유리병 만들기, 가족끼리 감사의식 거행하기와 같은 것들 말이다.
슬픔과 어둠 속에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에게 기쁨과 빛에 관해 배우면서 나는 세 가지 교훈을 얻었다. 지금껏 나는 이보다 큰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다. 첫째, 기쁨은 순간에서 찾아오는 감정이다. 둘째, 가진 것을 고마워하라. 셋째, 기쁨을 아깝게 흘려보내지 마라. 사진 기억하기. 진짜 행복할 때 마음속으로 사진을 찍는 거야. 눈을 감고 찰칵 찍어두는 거. 그러면 슬프거나 무섭거나 외로울 때 꺼내서 볼 수 있잖아.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고마움에서 비롯된 기쁨이라는 것. 두 번째 과목, 강박적 완벽주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들은 내가 취약해지고 불완전해지고 나 자신에게 따뜻해질 용기를 키웠을 때 찾아왔습니다. 완벽주의는 우리에게 커다란 선물을 주고 목표의식을 갖게 해주는 길이 아니다. 완벽주의는 위험한 우회로다.
완벽주의는 최고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것과 다르다. 완벽주의는 건전한 성취와 성장이 아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고 완벽한 외모를 갖춘다면 비난, 비판, 수치심의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믿음이다. 완벽주의는 20톤짜리의 보호막이다.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한다. 완벽주의의 핵심은 남한테 인정받으려고 애쓰는 것이다. 완벽주의자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과, 성적, 품행, 규칙 준수, 남들 비위 맞추기, 외모, 스포츠에 대한 칭찬을 받으며 자란 사람들이다. 나의 성과가 나를 규정하는 거야. 그 일을 얼마나 잘해내느냐가 나를 규정하는 거야.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과제를 수행하자. 완벽하게 해내자. 건전한 노력은 자신에게 초점을 맞춘다. 어떻게 해야 내가 발전할까? 반면 완벽주의는 외부에 초점을 맞춘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완벽주의는 하나의 속임수다. 우리는 실패와 실수가 두려워서, 사람들이 기대에 어긋나고 비판하는 것이 두려워서 경기장 밖에 머문다. 완벽주의는 자기 파괴적이고 중독성을 가지는 믿음 체계다. 완벽주의는 무엇이든 완벽하게 해낸다면 수치심, 비판, 비난의 고통을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을 강화한다. 완벽주의가 파괴적인 이유는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 대부분 단점을 숨기고 지각을 관리하며 남을 이기고 싶어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모두 조금씩 속임수를 쓰고 있다. 완벽주의에서 해방되고 싶다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출발점은 수치심 회복 탄력성, 자기 자신에게 공감하기, 그리고 이야기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배경을 지니고 있는지, 소중히 여기는 것의 가치는 무엇인지 진실을 포착하고 삶의 불안정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여유를 허용하고 자신의 불안정성을 아름답게 여길 줄 알아야 한다.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더 친절하고 따뜻해져야 한다. 우리가 아끼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을 걸어야 한다. 자기공감 연구실에서 자기공감은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자기를 향한 친절, 보편적인 인류애, 그리고 마음 챙김. 자기를 향한 친절. 힘들 때, 실패했을 때, 자존감이 떨어질 때 자기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자. 자신을 혹독하게 비판하고 채찍질하지도 말자. 자신을 더 이해해주고 따스하게 대해주자. 공통된 인간성. 자존감이 저하될 때 힘들어하는 것이 인간 공통의 경험임을 인식하자. 그것은 나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일이다. 마음 챙김. 부정적인 감정에 균형 있게 접근하자. 그래야 감정들이 억압되지 않고 과장되지 않는다. 자신의 고통을 무시하는 동시에 공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마음 챙김을 하려면
자기 생각과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지 않아야 한다. 부정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휩쓸리지 말자. 마음 챙김이란 감정에 지나치게 몰입하지도 과장하지도 않는 것이다. 자기 공감을 하려면 수치심이나 고통을 느낄 때에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을 유지해야 한다. 자존감,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믿음은 자기 이야기 안에서 살아갈 때만 생긴다는 사실이다. 진짜 자신으로 산다는 것, 곧 빈틈을 수용한다는 것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그들의 자기 공감에 감동을 받았다. 완벽이 좋은 것의 적이 되게 놔두지 말자. 빠르고 지저분한 사람이 경주에서 이긴다. 영어 속담 천천히 가는 사람이 경주에서 이긴다를 자기 나름대로 변형한 것이다. 완벽은 실력의 적이다. 괜찮은 것은 사실 엄청나게 좋은 것이다. 다음과 같은 주문을 외우면서 마음을 가다듬기도 한다. 예술은 인간이라는 존재와 꼭 닮아 있다. 살아있는 것, 본성상 불완전하다는 것, 분류가 불가능한 느낌과 감정을 가진다는 것, 비이성적인 일을 하거나 엉뚱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예술은 완벽하게 불완전하다. 당신이 하려고 하는 일에 예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완벽으로부터 면제될 권리를 얻는다. 예술은 고맙게도 완벽에 대한 기대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준다. 사람들은 내 말을 이해하고 더 이상 나에게 완벽해지라고 요구하거나 나를 귀찮게 하지 않는다.
앤썸의 노랫말 한 대목을 자주 인용한다. 이만하면 충분해 를 실천하는 동안 이 말에서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얻었기 때문이다. 모든 것에는 빈틈이 있어요. 그 틈으로 빛이 들어오죠. I love you. Not everything your folks tell you all the time is anything. Lots of things they tell you all the time are nice and sweet and warm and fuzzy, and the best of all is just the 3 short words I love you. It's pretty simple. Kids who hear I love you usually turn out alright, and kids who don't often don't. You need people in your life who care for you more than they care for themselves, who want things for you that they done it themselves, and who
pray for you even when you are not praying for yourself. You may wonder why your folks are always telling you they love you. You know, they love you and they know you know that they love you. So why is it so important to say I love you all the time? The reason is the same reason that you need to smile. The world has such a great, funny, and wonderful things, and that no matter how hard you try not to smile, smiles are just going to happen whenever you bump into something great, funny, or wonderful in the world. It's just the same with saying I love you. There is always something new about the person you love that you are seeing right then for the first time. There is always some moment when you are so full of love that just spills out of you. Sometimes it spills out into hugs, and sometimes into kisses, and sometimes it spills out into the words, I love you. If you really love somebody, you can say I love you too many times. I love you is the reason for the list. I love you is the reason people care about how you are growing up and how you are acting toward other people. I love you is the reason they nag you to wear clean underwear, eat your vegetables, take out the garbage, look both ways before you cross the street, keep your shoes off the couch, share your toys, tie your shoes, walk the dog, say please and thank you, clean your plate, do your homework, cover your mouth when you sneeze, stand up straight, say you're sorry, go give grandma a kiss, call if you are going to be late, and say your prayers. It's the reason they say you shouldn't pee the pool, talk with your mouth full, talk to your father or mother like that, judge a book by its cover, or hit people. It's why you hear them say over and over, do as I say, not as I do, and money doesn't grow on tree, you know, and it's time for that. And I hope that when you grow up, you will have a kid just like you. And because I say so, and a whole lot of other stuff that will go on the list someday. So go to your mom and dad right now, or call them on the phone, or say a prayer to God in heaven who is taking care of their souls, and say something like this. There are my words to my dad, Sir Gelman, and Mom, Rosalie Gelman, Rosalie Gelman, who can use them, but your own words will be much better. Dear Mom and Dad, I love you, and I wanted to say it to you right here and right now because you said it so often to me. You said I love you so many ways. You said it with the list, and you said it with your lives. I have always tried to say I love you to Mara and Max just the way you said it to
to me. I hope I can say I love you to the children for Mara and Max someday, but even if I can't, I will feel it in my heart and they will know it, and something in their voice when they say I love you to their children will come from my voice and my soul. Because of all the I love yous you said to me when I was growing up, I have always believed that everything will be alright. Because of your I love yous, I know that after God kisses me and takes me breath away, the first words I will hear after I die will come from God, telling me a sweet and forever voice, I love you. And I also know that the first words I'm going to say to God with all my heart and with all my soul and with all my mind are these words, I love you too. It's time for bed. In your life,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There's a time to be born and a time to die, a time to plant and a time to pick what you planted, a time to cry and a time to laugh. There's a time to build a swing set and a time to tear down that swing set and building something new, a time to buy stuff and a time to save so that you can buy stuff later. There's a time to stay in your room because you are mad at the whole wide world, and a time to go out to a party and dance and shout and sing. There's a big time to read books and a little time to watch television, a time to play games that make you run and a time to play games that make you think, a time to sit still and a time to jump around like a crazy animal. There is a time to get something you love and a time to lose something you love. There's a time to be sad because somebody you loved a lot just died, and a time to be happy because you know that God is taking care of that person's soul forever and ever. Forever and ever. There's a time to be young and a time to be old. There's a time to stay up and there is a time for bed. Learning about life is mostly learning what time is it. To know what time is it for you, to know what's all right for you to do now and what is not all right for you to do now takes something called discipline. Discipline is being able to stop yourself from doing something you really want to do because you know it isn't the right time. And discipline also means doing something you don't want to do because you know it is the right time. So when you get told it's time for bed, mostly it's about you getting enough sleep so that you won't fall asleep in class tomorrow, but it's also about teaching you this. You need to learn discipline. Discipline is like an alarm clock deep inside of you that goes off when it's the right time for you to do or not to do something.
All people who do great things have a discipline. They will learn the right times to do things. They will learn how to give you what they want to do now so that they can do what they really want to do later. They understand that just wanting to do something doesn't make it the right time to do that thing. The people who do really well in life are usually the people who don't go to bed when they want to. They go to bed when it's time. But don't think that if you have a discipline, you have to say no to everything good. Discipline is also a way of teaching you how to say yes to other good things. Saying no to television means saying yes to books. Saying no to goofing off means saying yes to learn. Saying no to staying up late means saying yes to sleep and yes to dreams about all the things you can do when you wake up and it's the right time.